네, 어서 오세요. 그 국민 저항권이라 이렇게 말을 훔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남의 말을 훔치면요, 이게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강간도 아닌데 강간당했다 그래버리면 그거 사람 죽이는 거라니까요. 그럼 남의 말을 훔치는 게 아니라고요. 함부로 훔친다고 이 사람들. 내라는 말이죠. 민중혁명사를 보면 정부가 일으키는 게 반, 정부 바깥에서 일으키는 게 반 그랬어요. 내라는 똑같은 내란입니다. 영어로 리벨리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법원을 때려다가 때려 부신 놈들은 그 내란을 일으킨 놈들이라고. 폭도예요, 폭도. 말을 정확하게 써야지. 에? 국민 저항권이라니 살다 이런 걸 처음 봤네. 그 법원 때려 부시다가 유치장 들어갔으니까는 이 영상 못 보겠네. 너무 늦게 만들었어요. 아무튼 뭐 나중이라도 보시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중국에서도 그랬지만요. 서구 기독 세계에서 국가의 수장은요, 하늘의 뜻에 의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자였습니다. 수장이 개인적으로 타락하거나 백성을 못살게 굴면 왕을 죽여도 된다는 정서가 있었어요. 중국에서도 그랬고 서구에서도 그랬습니다. 개인적으로 죽이면 암살이라고 그러고 조직적으로 일을 꾸미면 반정이라고 얘기를 했죠. 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이치를 왜 어겼냐 이거예요. 중세 땐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600년에서부터 1800년까지 1200년 동안 유럽 45개 왕국에서 1513명의 군주가 암살당하거나 반정에 의해서 쫓겨갔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꼴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중에 이제 22%가 반정 중에 사망했고요. 15%가 암살당했습니다. 나머지는 뭐 구금되고 강등되고 추방됐죠. 그러니까 왕에 대한 저항권이 굉장히 많았다 이 말이에요. 이 고대에서도 브루투스도 시절을 죽였잖아요. 중세에도 그런 일 되게 많았어요. 특히 11, 12, 13세기 굉장히 많았습니다. 국민들도 동조를 해줬어요. 저렇게 나쁜 왕이라면 죽어도 싸다 그랬다 그 말이에요. 이제 16세기 이후에 절대왕정론이 나오고 왕국의 기틀이 잡히면서 왕을 살해해서 쫓겨나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제 법으로 하는 거죠. 법으로. 그래서 권력을 그런 식으로 이양하지는 않았다고. 물론 뭐 권력 이양과 상관없이 뭐 왕을 살해하는 거는 20세 초까지 계속됐잖아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고대나 중세나 근대나 암살이나 반정의 정당성이 있으면요. 국민도 동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저항권 자체가 있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약자의 저항은요 항상 정당했고 부당하다고 하는 일에 저항하는 것은 자연권 중에 하나라 그 말이에요. 단지 그 이치가 신과 자연권에 있었느냐 아니면 국민 대다수 의사에 달렸느냐 여기에 따라 갖고 이제 중세 뭐 고대 그리스 근대가 좀 달라진다 그뿐입니다. 신약 성경 그 로마서 3장 1하고 2절에 나오듯이 통치자는 신이 세운 것이기 때문에 통치자에게 저항하는 것은 신에게 저항하는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죠. 하지만은 말입니다. 신이 세운 통치자는 결코 악인일 수 없기 때문에 선한 통치자로만 해석되는 게 전 세계 일반이죠. 하지만 한국의 몇 대형 교회가 멍청하게 단어 그대로 해석해버리죠. 무조건 통치자를 숭배하자는 거예요. 이 바보 아니냐고, 완벽한 바보 아니냐고요. 신이 내렸으니까 당연히 선한 왕이죠. 악한 왕은 신권을 더럽힌 사탄에 의해서 꼬임받은 왕 아닙니까? 근데 무조건 왕을 권력에 다 충성하려는 거예요? 이런 대형교회에 미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랬습니다. 압제적 정부는 이미 신권을 어긴 자기 때문에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건 폭동이 아니다. 정당방위다 그 말이에요. 1200년대 또 1220년에서 1235년까지 쓰여진 독일의 작센 스피겔 이게 법률서란 말이에요. 여기 이제 신성 로마 제국 전체에 다 펼쳐진 법이라고 읽어볼까요?
왕과 판사라 할지라도 잘못하면 저항해야 한다.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저항하는 일을 도와주어야 한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왕과 판사에 대한 충성의 의미를 저버리는 것은 아니다. 국민 저항권을 완벽하게 지지를 해줬다고요. 이 서구가. 군주에 대한 부드러운 저항 방식으로는 그 신하들의 통촉권이라고 있죠. 또 과격한 방식으로는 폭동도 있었습니다. 중세 때 폭동이 벌어지면요, 영주가 사신을 보내갖고 왜 폭동을 일으켰냐고 물어보라 그랬어요. 그 폭동을 벌이다가 사람이 죽잖아요. 그럼 주동자만 처벌했고 나머지 모두 사면했습니다. 그리고 뭐 때문에 폭동을 일으켰는지 알아서 그 사정을 다 들어줬다고요. 그러니까 중세 때가 현대보다 훨씬 자유롭고 민주적이었다는 거죠. 어떤 공식적인 불이익도 없이 농노가 영주를 고소할 수도 있었고요. 지금 직원이 사장 고소할 수 있어요? 직장 그만둘 생각을 하고 고소해야 되잖아요. 어느 시대가 더 정당합니까? 교황청이요,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른 바 없지는 않았지만은 교황청도 교황을 견제하는 의회가 있었다고요. 카운슬이라고. 1402년에 윌리엄 오컴이 교황을 이단이라고 고발한 곳이 정부가 아니라 로마 교황청 내부의 교회위원회에다가 했다고요. 이처럼 저항권은요, 교황청 안에서도 있었을 만큼 당연한 일이었다고요. 종교개혁 시기 16, 17세기 군주가 신이 내린 자가 아니라 지상의 통치자라 이렇게 보는 일이 많았어.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은 신과 연관하지 않고 백성과 연관한다는 이제 완전히 일반화됐죠. 원래 중세 때 왕은 백성과 함께 하려고 그랬어. 근데 왕과 백성이 서로 같은 것들이다라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존 캘빈이 그랬잖아요. 좋은 왕이라면 모를까? 나쁜 왕은 신의 선택이 아니라 나쁜 백성이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런 왕은 끌어내려야 한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나쁜 왕을 뽑은 책임은 나쁜 백성한테 있으니까 너희들도 마녀 사냥을 당해도 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켈빈이 그렇게 일반 교도들을 많이 죽였던 거예요. 선한 국민은 나쁜 왕을 끌어내라 그랬습니다. 장로교가 원래 켈빈 쪽에서 나온 거 아닌가요? 왜 켈빈 말을 안 듣고 난리지? 이상한 사람들이네. 중세 시절 정당방위는 자연권이었다고요. 국민 저항권은. 근대 들어서 보세요. 토마스 홉스. 국민은 절대 정부에 반항할 수 없다 그래놨죠. 저항도 하지 말고 항의도 하지 말고 비난도 못한다 그랬죠. 한국 대형 장로교회들 그거 켈빈 후회라면서 왜 켈빈의 말은 듣지 않고 홉스 말을 들어? 전광훈 같은 교회는 그 장로교 하지 말고 홉스주의 기독교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왜 장로교라면서 켈빈 말을 안 듣고 홉스 말을 듣느냐고. 왜 국민을 살해하고 기업의 재산을 강탈했던 독재 정권에 붙어가지고 의회와 사법부를 침탈하는 그 나쁜 왕한테 무조건 복종했느냐 이 말이에요. 참 이상한 기독교도란 말이에요. 난 전광훈한테 토마스 홉스 교단을 만들라고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존 로크는요. 정부가 공익을 해치고 믿음을 잃으면 국민은 정부를 전복할 수 있다. 뭐 유명한 얘기잖아요. 근데 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밑에 줄에 적혀 있어요. 저항권은 오로지 국민에게 있다. 정부는 결코 저항할 수 없다. 만약 그랬다면 그것은 동의 없는 봉기로 범죄다. 그랬습니다. 오로지 정부를 상대로 한 국민의 저항권이 있을 뿐이지 정부의 저항권이 그딴 건 아예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정부의 내란에 대하여 국민 저항권을 행사했던 국민들한테 사법부 쳐들어간 자식들은 뭐냐고요. 정부 옆에서 내란한 거죠. 어디다 대고 국민 저항권이냐고요. 이렇게 무식해서야
유럽의 극우 파시스트랑 대화나 하겠어? 이렇게 무식해서요. 정부는 저항권이 없습니다. 오로지 대통령만이 의회 거부권 정도를 조금 허용해 준 거야. 그것도 정말 크게 준 선물이에요. 어디다 대고 의회에 저항을 하냐고. 민주공화국이 원래 그래요. 근데 민주공화국 헌법 자체에 1789년서부터 의회는 국민 전체를 대변하는 대표자라고 했기 때문에 의회가 곧 국민이라고. 어디다 대고 의회를 저항해. 의회한테. 의회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지. 그 조금 예외를 만들어 주니까 별 망둥이가 다 뛰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 정부가요 사회 속의 개인한테는 벌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집단적인 국민한테는 저항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범죄가 돼버린다고. 응? 이 범죄자야. 윤석열이 아프리카나 남미에서 데모하는 국민들한테 총 쐈다고 대통령 모두 감옥 간 거 몰라? 어디 총 쏠 준비를 하고 있었냐고. 그렇게 정부한테는 저항권이 없다니까 왜 자꾸 잡소리를 하냐고. 나 이해할 수가 없네. 저 인간 저 법 공부한 거 맞아. 난 돌아버리겠어 아주. 왜 이렇게 법을 모르지? 법을 공부했다는 것들이. 한국 대형교회들이 그토록 물고 빠는 미국 독립선언서를 보자고요. 정부의 합법적 권력은 국민의 동의에서 나온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 자유, 행복을 파괴하면 국민은 정부를 바꾸거나 폐지하고 새로운 정부를 설립할 권리가 있다. 이것은 권리이자 의무라 그랬다고요. 꼭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랬다고. 그래서 나중에 연방헌법이 이 조항을 삭제했어요. 지네가 이제 정권 세우니까 국민 저항을 막고 싶었던 거지. 여기 항상 양날의 칼이라고 이렇게. 하지만은 각 주정부법에는 특히 메릴랜드 또 어디야 한 10여 개 주에 아직도 이 조항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좀 약간 중구난방이었냐면 미국이 원래 헌법을 먼저 만들고 나서 헌법에 근거한 다음에 정부를 세워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은 순서를 거꾸로 잡았어. 정부를 먼저 세우고 나서 헌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사항이 자꾸 생긴 거예요. 그래도 총기 소지가 잘 보여주듯이 국민 저항권은 헌법에 적혀 있지 않아도 그거는 미국에 이미 관습법으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윌리엄 블랙스톤이 윌리엄 맞죠? 블랙스톤이 그랬다고. 총기를 꼭 소지해야지 진정한 국민 저항권이 생긴다 그랬다고요. 그 당시에 그랬어요. 1800년도 초. 그래서 총기 소유는 진정한 국민 저항권의 표현이라고요. 아무튼 원칙은 그렇다 그것입니다. 유엔 헌장의 기초가 된 프랑스 인권선언서. 여기도 저항권이 자연권 영역이 있다고. 압제에 대한 저항은 자연적 인권이다라고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서구 사회에서 말이에요. 이 민주공화국을 탄생시킨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 그리고 이 서양의 중세 모두 국민 저항권을 자연권으로 인정해주고 있었다. 이거를 잊으면 안 돼요. 그럼 중국은 실은 중국도 그랬어요. 그럼 중국 영향권에 있었던 한국은 실은 한국도 그랬어요. 백성을 괴롭히고 방탕한 왕은 갈아치워도 된다는 그게 정당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한국인들도. 법제화되어 있지는 않았겠지만 현재 42개국 해석만 잘하면 46개국 헌법에 국민 저항권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말이에요. 구테타가 많이 나왔던 나라들한테 이 저항권이 헌법에 적혀 있다고요. 동유럽 빼고 서유럽에서는 프랑스하고 독일만 저항권을 명시했거든요. 아시아에는 미얀마 빼고는 어느 헌법에도 적혀 있지 않다고 그렇게 유클라 법률 리뷰에서 적어놓고 있는데 한국에 없나요? 국민 저항권? 헌법을 다 읽어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은 없다 그러네. 한국도 구테타 좀 일어나지 않았나? 이거 헌법을 다 안 봐서 모르겠는데요. 없는 것 같아요. 만약 없다면 이거 좀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또 벌어지는 거야. 이런 희대의 돌연변이가 또 나타났단 말이에요. 윤석열 같이. 뭐가 두려워서 저 미친 계엄령 조항은 끼워놓고 국민 저항권은 뺐나?
그 노무현 문재인이 민주정권이라더니 그거 맞아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민주주의 좀 말만 그러지 말고 진짜 민주주의 조금 해봐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계엄법은 집어넣고 국민저항권은 빼버리는 놈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민주주의 하려면 최대한 흉내라도 제대로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안 하고 흉내도 안 내고 형식만 붙들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파시스트가 나온 거다 그 말이에요. 민주공화국의 삼권 분립이 그렇게 싫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준동을 했던 거야. 로마 제국 때도 계엄령은 원로는 허락받고 했습니다. 상권 분립은요 민주공화국의 중추 제도잖아요. 그걸 몰랐거나 아니면 싫었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국회를 부술라 그랬잖아요. 게다가 어떤 미친놈들은 사법부까지 부술라 그랬어. 이거 완전 공식적 파시스트라 이 말이에요. 공식적 파시스트. 대한민국 공식 파시스트라고. 이 정신분열증에 걸린 것들이 말이야 사법부를 부술라 그랬어요. 내가 젊은 놈들한테는 여간해서 뭐라고 안 해요. 이건 아니라고요. 이거는 싸우려면 정치 이념을 발표하고 우리는 의회와 사법부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걸 부수겠다. 정확하게 조직해서 정당을 만들든가. 그러란 말이야. 사람들이 많이 안 모이면 나처럼 그걸 개인적인 유튜브나 해. 어디서 불법을 저지르고 그래. 그 순간에 폭력적인 짓거리라고 앉아있을 그 말이야. 화났어? 사회? 이 사회가 불만이야? 신자유주의에서 내동댕이 쳐준 사람들은 20, 30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베이비 부모와 586도 신자유주의 폭력을 가장 먼저 맞았어. 애기 막 키우려고 그럴 때 길거리 나앉은 586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586의 혜택을 누렸다면 지금 저 길거리에 있는 60대 70대 그 쓰레기 치우는 노인네들 뭐야. 뭔 놈의 60, 70대 자살률이 그렇게 높아. 젊은 시절에 다 누렸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얹어 있어. 모두 함께 당했던 신자유주의 양극화 시대라고. 20, 30대만 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바꾸고 싶으면 꾸준하게 정치 활동을 하고 정당도 만들어 보고 그래야지. 순간적으로 때려부수면 무슨 일이 돼요? 참 젊은 아이들이 왜 그럴까 모르겠네. 나도 조직을 만들어서 정당을 만들고 싶었지만 정견이 하도 급진적이라서 사람들이 안 모여. 그래서 나 혼자 하잖아. 나 이 가짜 민주주의를 진짜 민주주의로 바꾸려고. 가짜 자유주의를 진짜 자유주의로 바꾸려고. 40년 동안 홀로 싸웠어 나는. 아무런 보상도 없고 성과도 없이. 그렇게 싸워왔어요. 내가 교수 짓거리만 했을 것 같아? 그렇게 보여요? 뭘 하려면 말이에요. 절차에 맞춰서 제대로 하고 꾸준하게 해야지. 뭐 유리창 때려부수고 그게 다행인 게. 내가 판사였다면 난 니네들한테 10년 때려.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려 버렸다고 얘네가. 철이 없어도 어느 정도 없어야지. 실은 한국에 파시스트 되게 많아요. 내가 한국 사를 모른다 그랬지 한국 사회를 모른다 그랬습니까? 전에 제가 우리 안에 윤석열이 있다 그랬죠? 자기 스스로가 파시스트인지도 몰라요. 과거부터 현재까지요. 유럽의 파시스트를 살펴보면 뭔가 선민적 개념을 갖고 있고 종교의식에 휩싸여 있다고. 종교의식에 휩싸여 있지 않은 파시스트들이 별로 없어요. 메시아를 찾으려고 그러고 그게 극우 파시스트의 특징이거든요. 그만큼 이게 현실 정치가 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지 못했으니까 그런 종교를 찾는 거예요. 사회 정치든 경제 정치든 교육 문화 정치든 정치를 올바르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파시스트들이 사이비 종교에 마음을 줬던 거예요. 유럽 공동체 보세요. 전혀 유럽 공동체 정치 안 하잖아. 국민을 위한 정치를 전혀 안 하니까 그리고 국회의원 자기 욕심만 생기니까 끝없이 극우가 급수적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지금 한국도 이제 시작했어. 내가 보기엔 그래. 내가 보기엔. 한국인들 마음 깊숙이 윤석열이 있다고요. 탈법적으로 뭐 다 하고 싶은 거. 이 나라 무너져 버려라. 이런 거. 그런 거 있다니까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요. 독일, 이탈리아, 영국, 미국 정치 진정 개판이었습니다. 이 정당이나 의회가 무능력해가지고 아무 법이나 막 만들었어. 원래 국가 고위 공무원들이 무능하잖아요. 그럼 자질구레한 법을 자꾸 만들게 돼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를 보면 박정희 전두환 때는 그래도 정권에 대항했잖아. 젊은 아이들이. 그때 잡혀갔잖아. 그건 그렇다고 치고. 그런데 나중에 뭐 국회의원도 되고 뭐 잘 살았잖아. 하지만 노무현 문재인 때는 뭐야? 뭐 별 잘못도 없는데 어디서 이상한 법들을 가득가득 가지고 와가지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비난하게 만들고 벌금 때리게 만들고 구속시켜 봤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편해서 대안을 자꾸 찾는 거야. 1930년대에는 그 찾은 게 파시즘이었다고요. 지금도 다를 것 같아요. 지금이 1920년대랑 거의 비슷해. 어디서 뭘 배웠는지 한국의 극우 파시스트는요. 유럽 극우를 좀 닮아가 탈법적인 독재를 숭배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유럽이며 미국이며 쓸데없이 국민들 괴롭히는 잡스러운 법률은 너무 많은데 그 법률들이 부정의할 뿐만 아니라 자기 삶에 하나도 도움이 안 돼. 불을 한쪽으로 쏠리게 하거나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법만 가득해. 페미니즘, 동일 업무, 동일의 임금법, 여성 쿼터제, LGBT 차별금지법, 전염병 특별법, 무슨 강제법, 극단적 언어 표현 금지법, 살림살이 하등에 도움도 안 되는 법들을 가득 만들어 놓고 국민들의 발목을 계속 잡고 자유임내, 민주주의임내 이따위를 하고 있으니까 파시즘으로 사람들이 안 빠지겠냐고요. 이게 무슨 법이냐고 그러면서 이따위 법 안 지켜도 된다 그럴 거 아니냐고. 그 유럽 지금 그래요. 한국도 민주공화국을 받아왔잖아. 같은 일이 안 벌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탈법적인 정서에 젖어들어요. 그 탈법을 해서라도 자기 싫은 사람들 다 잡아가게 하는 거 독재를 좋아한다고. 한국 극우 파시스트가 유럽 극우 파시스트와 다른 점이 뭐냐면 기회주의와 사대주의예요. 유럽 극우에는 그런 게 없어요. 기회주의도 없고 사대주의가 없어. 근데 한국 극우에는 꼭 기회주의와 사대주의가 있다고. 이 주권을 팔아먹을 놈들이지 이게. 하기야 한국인들 마음속에 기회주의 사대주의는 다 갖고 있죠. 너무 오랫동안 사대하다 보니까 기회주의가 팽배해버려. 극우가 더하다 그 말이에요. 사회 지도층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회주의와 사대주의가 더욱더 심하다고. 아무튼 정리하겠습니다. 정치를 일종의 종교로 보고 탈법적인 영웅을 숭배하고 같은 국민을 믿지 않고 항상 적을 만들어야지만이 자기 정체성을 찾을 수 있고 기회주의적이고 사대주의자. 이게 한국 극우 파시스트의 특성이 아닌가. 하지만 당장의 문제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파시스트의 특정은 뭐 언제라도 찾아낼 수 있어요. 문제는 파시스트를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이 중요하다고요. 이 평생을 법을 집행했던 윤석열이가 파시스트로 커밍아웃을 한 게 이게 우연일 것 같습니까? 저는 결코 우연이라고 안 봐요. 윤석열은 같지만 이따위 유사한 놈들 또 나올 겁니다. 내가 민주당 사람들한테 경고하는데 계속 이따위 가짜 사회당 역할 맡으려고 그러고 가짜 자유주의 자꾸 흉내내다가는 다음 혹은 뭐 다음 정권에 꼭 극우 파시스트한테 정권을 내줄 거라고. 왜 그러냐? 극우도 자유주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자기네들도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극우도. 그 이름 밑에서 파시즘을 하는 거예요. 나는 파시스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나는 자유민주주의자다 그러면서 파시즘을 한다고. 이 민주당 사람들 말이야 착한 척 바른 척 이 개도 물고 가지 않을 법률들을 무수하게 만들어서 자기의 무능력을 숨기고 법으로 땜빵질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 국민들을 조롱했다고. 민주당 사람들 이제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음 정부라도 파시스트 정부한테 혼날 거야. 정권 잡힙니다 이거. 역사는 항상 반복됩니다. 착한 척 바른 척 허세 떨던 독일 자유주의 정권이 히틀러를 탄생시켰고 똑같이 미친 짓을 했던 이탈리아 사회당 정권이 이른 시기에 무솔리니를 불렀어. 프랑스 이 대가당한 사회당 정권이 말이야 자유주의 부르짖다가 전쟁을 불렀고 패전해버렸지. 스페인 사회당도 마찬가지야. 착한 척 머저리 짓 하다가
파시즘 체제를 불려들었고 포르투갈도 그랬어요. 뭐 극우는 아니라 그래도 독재적인 살라자르 체제로 넘어갔다고. 파시즘은 항상 얼치기 자유주의 사회당 사람들이 만들어 왔어요. 정치에 경멸하게 만들어 버렸건, 의회도 경멸스럽고 행정부도 경멸스럽고 사법부도 경멸스럽게 만들어 왔다고. 이 자유주의 얼치기 체제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믿겠다 그러고서는 파시즘으로 넘어간 게 1930년대였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유사 흐름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게 두려운 겁니다. 지금의 자유주의는 가짜죠. 이거 다음 영상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기업들이 해외에서 돈 마음껏 쓰게 하고, 그게 자유주의야? 은행에서 대출해서 백신이나 사주고, 어? 쓸데없는 잡스러운 복지기금에다가 돈 죄다 갖다 박아 쳐놓고, 포퓰리즘이나 피우고 있고, 국제규약이랍시고 모든 불평등 조약은 죄다 하고 자빠졌어. 나라 망치는 페미니즘, LGBT 차별금지법, 노동 쿼터제, 한쪽 인권 망가뜨리는 서구의 엉터리 인권법 마구마구 복사해서 갖고 왔지. 미래도 모른 채 FTA 밀어붙였지. 국민 살림살이 거덜나게 만들어버렸다고. 이게 민주당이라고 했던 놈들이 했던 짓이라고 말이야. 겉으로 자유주의적이고 민주적이 쳤겠지만 무능력한 정부가 국민을 옥죄는 법을 자주 만들었고, 법행정을 우습게 만들고, 공권력을 약화시켰으니까 못 견디는 국민들이 곧바로 파시즘으로 넘어간 거 아니냐고. 이런 자유주의, 가짜 자유주의 짓거리가 윤석열 같은 개그맨 파시스트를 불러 모은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말이에요, 얼치기 자유주의자 흉내내지 마세요. 진짜 자유주의 하고 싶어? 윌리엄 어워드 글래디스톤 책을 좀 읽으세요. 진짜 자유주의자는 19세기 중반 영국의 글래디스톤 총리였어요. 어느 국가의 외교에도 당당했습니다. 누구한테 쫄려 들어가지 않았어. 국제 규약도 자기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끌려가지 않았고, 평화만이 무역에 이롭다고 군사 충돌을 피했습니다. 정견을 강하게 밀어붙였고, 타협은 하되 불의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사법권은 강하게 휘둘렀습니다. 기업 돈이 해외로 나가지 않도록 영국 안으로 붙들어맸지만 기업 활동은 세계적으로 마음껏 허용했어. 그게 자유주의예요. 광물 임금 이상 투쟁한다 그래서 임금 곧바로 올려준 게 아니라 광물 시장 가격이 내려가지 않도록 조절하고 세금을 줄여줘가지고 그 나머지 금액들이 노동자들한테 돌아가도록 했던 자유의 원칙에 충실했다 그 말이에요. 포퓰리즘도 아니고 사대주의도 아니고 모방도 아니었어. 되게 창의적인 정책. 그게 바로 자유주의란 거라고. 한국에서 보여주었던 자유주의는 방종 방임주의예요. 그리고 사대주의고요. 약육강식에 매우 특화된 자들이 극우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상대를 알아야 이길 거 아니야. 이 극우 파시스트는요, 힘센 사람한테만 달라붙습니다.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아주 강해야 돼요. 한국인들은요, 의회나 사법부를 별로 쳐다보지 않습니다. 대통령만 쳐다보는 조선시대의 의식을 그대로 갖고 있어. 의회가 강하게 나갈 것도 없고 사법부가 강하게 나갈 것도 없어. 대통령만 강하게 나가면 돼. 그러면 극우 파시스트들도 마음을 바꿉니다. 그게 바로 제2차 세계대전 후에 파시스트들이 깡그리 사라져버린 이유다 그 말이에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칠 뻔했습니다. 아무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다음 정권이나 다음 정권에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갔다가는 극우 파시스트가 다시 정권을 잡게 될 겁니다. 얼치기 자유주의 그만하세요. 감사합니다.